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000년 7월 25일 오후 2시 40분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에어프랑스 4590편이 출발한다. 100명을 태운 이 비행기는 일반 여객기가 아니었으니 무려 음속의 2배인 시속 2180km, 총알보다 빠르다는 세계 유일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였다. 운항을 시작한 뒤로 무려 24년 동안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내지 않은 그야말로 인류 기술의 집약체였는데, 그러나 정확히 72초 뒤인 오후 2시 42분 갑자기 비행기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불을 내뿜으며 파리를 날기 시작. 그리고 하늘로 떠오른 지 단 72초 만에 콩코드는 호텔 벽에 처박혀 폭발하고 만다. 탑승 인원 109명 전원 사망. 이 사고 이후로 콩코드 모델은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으니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했던 이 비행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모든 비극의 시작은 이륙하기 딱 5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00년 7월 25일 오후 2시 38분 파리 샤를드골 공항 26번 우측 활주로에서 한 대의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바로 미국 컨티넨탈 항공의 DC-10. 이 평범한 여객기의 이륙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나 이륙의 순간 비행기의 엔진 덮개에 붙어있던 작은 금속 부품 하나가 활주로 위로 소리 없이 떨어지고 만다. 길이 43cm, 폭 3cm의 그 크기는 고작 어른 손바닥 정도. 원래 이 부품은 강철로 만드는 것이 기본인데, 약 한 달 전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DC-10을 정비했던 한 정비사가 매뉴얼을 무시하고 훨씬 더 단단한 티타늄 합금으로 교체해버리고 말았던 것. 그리고 바로 이 작은 조각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범인이 되었으니, 약 5분 뒤인 오후 2시 42분 같은 26번 우측 활주로에서 콩코드 4590편의 이륙 허가가 떨어진다. 에어프랑스 4590 26번 우측 이륙 허가. 4590 26번 우측 이륙합니다. 콩코드 4590의 조종석에는 에어프랑스 최고의 베테랑인 크리스티앙 마르티가 기장으로 타고 있었고, 마르티 기장은 능숙하게 엔진 출력을 올리며 출발. 콩코드는 시속 300km를 넘기며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날기 위한 이륙 속도에 막 다다르던 그 순간, 터직! 왼쪽 두 번째 바퀴가 활주로 위에 떨어져 있던 DC-10의 금속 조각을 정확하게 밟아버리고 만다. 단단한 티타늄 조각을 밟은 콩코드의 타이어는 말 그대로 찢어지며 터져버렸고, 이때 튕겨져 나간 4.5kg의 타이어의 일부가 비행기 왼쪽 날개 아래를 그대로 강타. 이 엄청난 충격파는 날개 안쪽의 연료 탱크까지 그대로 파열해버리고 만다. 콩코드의 날개에서는 엄청난 양의 항공 연료가 무섭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대로 불길에 휩싸이고 만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가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활주로 위를 질주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를 본 질 로즐람은 즉시 무전을 날렸는데, 에어프랑스 4590, 비행기 뒤에서 불이 나고 있다. 즉시 이륙 중단하라. 그러나 이미 비행기는 V1 속도를 돌파해버린 상황. V1이란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이륙 전 마지막 속도로, 즉 이 속도를 넘기면 아무리 세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그대로 추락해버리게 되는 죽음의 속도다. 이륙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르티 기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이륙. 그렇게 온몸에 불을 단 콩코드가 파리 하늘로 떠올랐고, 진짜 지옥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니, 파리 하늘 60m에서 날고 있는 불타는 콩코드. 이미 엔진은 출력을 잃었고 왼쪽 날개는 녹아내리고 있었다. 시속 370km, 고도 60m의 비행기는 더 올라가지도 더 빨라지지도 못한 채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오직 관성으로만 하늘에 떠있게 되었으니, 조종석에서는 3명의 조종사가 콩코드의 마지막 순간을 붙잡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출력 올려! 이번 엔진 불났습니다! 르브르제 공항으로 가요. 부기장은 근처에 있던 르브르제 공항으로 긴급 착륙을 시도하자고 외쳤지만, 마르티 기장은 비행기가 더 이상 그 어떤 공항에도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시속 370km의 불덩어리가 파리 하늘에서 거대한 원을 그리며 점점 땅을 향해 떨어지고 말았고, 근처를 운전하던 한 트럭 운전사가 이 장면을 지상에서 직접 찍게 되며, 인류가 기록한 유일한 콩코드 추락은
영상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잠시 뒤 결국 The supersonic marvel of modern aviation. 호텔 위로 그대로 추락한 비행기. 호텔은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사라졌고 탑승자 109명, 호텔 직원 4명, 총 113명이 그 자리에서 전원 사망하고 만다. 이 사고 직후 전 세계 모든 콩코드는 즉시 운항이 중단. 여러 안전 개선을 거쳐 다시 하늘로 돌아왔지만 이미 세상은 콩코드를 예전처럼 안전한 비행기로 보지 않았고 그 뒤 9.11 테러까지 겹치며 초호화 비행기에 대한 수요는 급감. 결국 2003년 세계 최고의 기술이 담긴 음속의 2배로 날아가던 비행기는 마지막 운항을 끝으로 하늘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 누군가가 실수로 잘못된 재료로 교체해 활주로에 떨어뜨린 손바닥만한 금속 조각 하나 때문이었던 것인데, 그러나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재앙이 비단 콩코드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정말 최악으로 꼽히는 사건은 바로 (2024년 1월 2일)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서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는 일본 항공 516편. 승객 367명, 승무원 12명, 총 379명을 태운 이 비행기에는 새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많은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오후 4시 27분 신치토세 공항을 이륙한 516편은 순조롭게 비행을 해나갔고 약 1시간 16분 뒤 오후 5시 43분 하네다 공항 간제탑과 교신을 시작한다. JAL 완료. 활주로 34 아래 진입을 계속해주세요. JAL 완료. 활주로 34 아래 진입을 계속합니다. 기장은 관제탑에 착륙 허가를 복창한 뒤 평소처럼 착륙 절차를 진행. 승객들은 안내 방송에 따라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4분 뒤인 5시 47분 28초 어두운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는 바로 그 순간 어두운 활주로 위에 멈춰있던 또 다른 비행기와 그대로 충돌하고 만다. 충돌의 충격은 끔찍했는데 멈춰있던 비행기는 그 자리에서 폭발했고 516편은 왼쪽 엔진 부근에서 불이 붙은 채 약 1km를 그대로 활주한다. 승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 누군가는 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멈춰선 비행기의 불길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밖에서 보면 활주로 위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멈춰있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 상황. 도대체 왜 어두운 활주로 한가운데 비행기가 서 있던 것일까? 그 이유가 진짜 소름이었으니 24년 1월 1일 일본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 일본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된다. 건물이 무너지며 수만 명의 이재민이 갈 곳을 잃었고 도로마저 끊겨 육로로 구호물자를 보내는 것마저 불가능한 상태. 이에 해상보안청은 긴급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니 바로 항공기로 구호물자를 실어 나르기로 한 것. 그렇게 승조원 6명과 구호물자를 실은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 Q300은 이륙을 위해 하네다 공항에 들어서게 된다. 그런데 이륙을 대기 중인 Q300에서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으니 관제탑은 Q300에게 활주로 진입 전 정지선에 있으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Q300 항공기 기장은 이동하라는 말을 이륙 허가로 착각해버린다. 즉 이륙 전 대기 위치에 있었던 Q300의 기장은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를 하였다고 오인, 아무런 의심 없이 활주로로 들어가 버린 것. 그렇게 활주로에 진입한 Q300은 약 40초 동안 활주로 한가운데서 그대로 멈춰 있었고, 착륙 중이던 516편 역시 어둠 속의 활주로 위 항공기를 보지 못한 채 쾅! 이 착각 하나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 충돌 직후 기체 왼쪽 부근에서 불꽃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 비행기는 멈춰섰지만 불은 멈추지 않았고 기내에는 검은 연기까지 퍼지게 된다. 379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창밖의 불길과 기내의 연기를 보며 패닉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으니 충돌의 충격으로 승무원과 조종사를 연결해주는 기내 통신 시스템 인터컴이 고장나버린 것. 즉 기장이 탈출 명령을 내려도 각각의 자리에 있는 승무원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밖으로 나가도 되는지, 아직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문을 열어야 하는지 등 모든 것을 12명의 승무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상황. 불길은 점점 커지고 연기는 점점 짙어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비행기의 비상문 8개 중에서 열 수 있는 문은 단 3개뿐이라는 것이었는데, A350에 있는 비상구는 총 8개, 왼쪽 엔진 부근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잘못된 비상구를 열면 화염이 순식간에 기내로 뿜어져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즉 8개 중 잘못된 문 하나만 열어도 379명 전원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승무원들은 기장의 지시도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창밖을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각 비상구를 담당하는 승무원들은 창밖의 상황을 확인하며 화염이 보이는 쪽인지 안전한 쪽인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시작. 그렇게 엄청난 집중력으로 전방 2개, 후방 1개, 총 3개의 올바른 문을 열게 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었으니 탈출까지 남은 시간은 단 90초밖에 없다는 것. 비행기 화재 시 90초가 지나면 연료에 불이 옮겨 비행기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행기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때부터 승무원들의 1분 1초의 모든 판단들이 379명의 생사를 가르게 된다. 먼저 승무원들은 공포에 빠진 승객들에게 소리친다. 짐 무조건 버려! 자세 낮춰서 빨리 움직여! 평소라면 예의 바른 일본 항공사의 승무원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반말과 명령이었지만, 생명이 걸린 이 순간에는 예의보다 속도가 우선이었던 것인데, 실제 5년 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아에로플로트 참사에서는 비상 착륙 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승객들이 캐리어를 꺼내느라 통로를 막아버렸고, 그렇게 탈출이 지체되어 78명 중 41명이 그대로 불길 속에서 사망하고 만다. 즉 자신의 짐을 챙기려는 몇몇 사람들의 이기심이 수십 명의 탈출을 막아 41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였던 것. 그러나 5.16편의 승무원과 승객들은 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았으니, 일본 항공은 기내 안전 영상에서부터 비상 상황을 강한 어조로 경고해왔고, 승무원들 역시 매년 이 순간만을 위한 비상 탈출 훈련을 반복해왔던 것. 승객들은 캐리어를 버렸고 아이를 안았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랐다. 연기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자세를 낮춘 채 비상구를 향해 나아갔고, 아이를 안은 부모들은 아이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슬라이드를 향해 뛰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비상 슬라이드를 타고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고, 그렇게 모두가 슬라이드를 타고 빠져나가게 된다. 그야말로 일본 특유의 질서의식과 승무원의 철저한 통제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것인데, 불길 속에서도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모두 탈출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연기가 가득한 기내에서 자신들은 질식할 뻔하면서도 낮은 자세로 승객들을 유도하며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며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를 빼내고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승객 전원이 비행기 밖으로 나간 뒤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기장. 기장은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는 기내를 구석구석 확인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불타는 비행기에서 빠져나온다. 기장 탈출 직후 기체 내부로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비행기는 그대로 전소. 무려 6시간 동안 계속해서 불타올랐고, 진화가 끝난 뒤 남은 건 시커먼 금속 잔해뿐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379명의 생명을 태우고 있던 비행기의 마지막 모습. 안타깝게도 충돌한 Q300에서는 승조원 6명 중 5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였지만, 여객기의 승객 367명, 승무원 12명, 379명은 전원 생존하게 된다. 이 기적적인 사고 이후 전 세계 항공사들은 비상탈출 훈련을 재점검했고, 승객들의 수화물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도 비상탈출 시 수화물 금지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모두에게 이러한 기적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으니,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1988년 하와이 힐로 국제공항. 승객 90명을 태운 알로하 항공 243편이 1시간 거리의 호놀룰루 공항으로 가기 위해 출발한다. 이 짧은 비행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런데 잠시 뒤 비행기가 고도 7,300m에 도달한 순간
비행기 앞쪽 1등석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상황. 승객들은 안전벨트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맨몸으로 버티고 있고 기장은 곧바로 가까운 공항의 관제센터에 연락하는데 마우이 관제탑 알로아 243입니다. 비행기 파손 4,000m에서 상영 중입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착륙 허가합니다. 다행히 긴급 착륙 허가가 나기는 했으나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착륙을 위해 급격히 하강을 하자니 날아간 비행기 뚜껑의 반대쪽 바닥이 버틸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 그나마 뚜껑이 날아갔기에 비행기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지 만약 바닥이 뜯겨져 나간다면 비행기 자체가 두 동강 나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착륙하지 않고 이대로 있는 것 역시 연료 및 산소 부족에 언제 비행기가 부서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기장은 착륙을 강행하기로 결정.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착륙을 시작하려는 그때 갑자기 랜딩 기어에 문제가 발생한다. 랜딩 기어는 비행기를 착륙할 수 있게 해주는 비행기 아래에 달린 바퀴로 만약 이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착륙 시 여객기가 그대로 땅에 부딪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던 그때 The landing gear. I can see the landing gear. It's down. Get in the radio and let them know they have a nose gear. It's down. Paradise 243, we have visual contact. Your landing gear appears down. Pete, your nose gear is down. 243, we copy. 천만다행으로 계기판이 잠깐 고장났던 것으로 다행히 랜딩 기어는 정상적으로 내려와 있었던 것.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알로아 243편은 결국 무사히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게 된다. 수많은 사상자가 예상되는 처참한 비행기의 상태. 사상자 확인 결과는 승객 전원 생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안전벨트는 승객 모두를 살려냈고 사고의 유일한 사망자는 37년간 비행기에서 일한 베테랑 승무원 클라라벨 랜싱으로 확인된다. 이후 여러 번의 수색 작업에도 불구 비행기 뚜껑과 함께 날아가 버린 그녀는 끝내 찾지 못하였다고. 조사 결과 이 정신나간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바로 금속의 피로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비행기는 19년 동안 하와이 상공을 35,000시간 넘게 비행하며 무려 89,000회 이상을 이착륙하며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고 결국 기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며 이렇게 비행 중 뚜껑이 날아가 버린 것이라고. 사건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3만 번 이상 이착륙한 해당 기종 전체를 점검 명령을 내렸고 결국 총 18개 항공사의 비행기에서 균열을 발견, 일부 비행기를 과감히 폐기 처분하며 추가 사고를 방지하였고 또한 비행기가 분해되는 끔찍한 사고 속에서도 승객 모두를 지켜낸 기장과 부기장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폴라리스상을 수여받게 된다. 그런데 몇 년 뒤 평범한 여객기에 접근하는 전투기 2대. 응답하라. 당장 응답하라. 몇 차례 경고에도 아무 반응이 없자 결국 가까이 접근하여 안을 살펴보는데 충격적이게도 승객 전원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비상. 비행기 안에 승객과 조종사 모두 죽은 것처럼 보인다. 비행기가 혼자 날고 있는 듯하다. 2005년 8월 14일 키프로스에서 출발해 그리스로 향하는 헬리오스 522기 121명의 승객들을 태운 베테랑 기장은 순조롭게 비행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승객들의 고개가 한두 명씩 앞으로 숙여지더니 곧 100명이 넘는 승객 전원이 순식간에 정신을 잃게 된다. 객실의 상황을 확인하러 일어나던 기장 역시 쓰러지며 그렇게 기장과 승무원, 승객들 모두가 정신을 잃은 채 비행기는 혼자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한편 아테네 관제센터에서도 이내 이상함을 감지한다. 이륙 10분 뒤 나눈 승무원과의 교신을 마지막으로 무려 19번의 관제탑의 무전 시도에도 불구 단 한 차례도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 결국 도착 시간이 넘어서까지 연락이 되지 않자 테러를 의심한 그리스 공군은 F-16 전투기 2대를 보내게 된다. 그렇게 전투기가 비행기에 접근해 확인한 결과 산소 호흡기가 내려와 있고 승객들은 모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 마치 유영상 같다. 다행히 자동 조정 장치 덕분에 추락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이미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늘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아찔한 상황. 이대로라면 곧 연료 부족으로 추락할 것이 명백해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산소 마스크를 쓴 남자가 조종자를 잡았다. 비상. 남자가 비행기를 하강시키려 한다. 모두가 쓰러져 있는 가운데 홀로 움직이는 남자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긴급 확인 결과 밝혀진 그의 정체는 바로 25세의 승무원 안드레아스 프로드로무. 그렇게 그가 조종대를 잡고 얼마 뒤 헬리오스 522기는 결국 굉음과 함께 추락. 안드레아스를 비롯한 조종사와 승객까지 총 121명 전원이 사망하게 된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초대형 참사. 결국 안드레아스의 범죄를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되는데, 안드레아스가 원래 해당 비행 스케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근무를 바꿔가며 해당 비행기에 탑승한 점과 모두가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혼자 살아있었던 점, 게다가 그가 조종대를 잡은 직후 곧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점을 보면 누가 봐도 그의 계획 범죄임이 틀림없어 보였는데, 그러나 얼마 후 뜻밖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니 바로 이 사고의 원인이 범죄가 아닌 정비 결함에 있다는 것. 해당 헬리오스 522기를 직전에 조종한 조종사가 비행기에서 소음이 난다며 정비를 요청하였고, 이에 정비사는 정비를 진행, 정비 과정에서 비행기 객실 내의 압력을 조절하는 여압장치의 설정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꾸게 된다. 정비를 마친 정비사는 실수로 여압장치를 다시 자동으로 맞춰놓지 않고 마무리를 하였고, 기장 메르텐과 부기장 하랄람부스마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출발하게 된 것. 결국 비행기가 고도 3,600m에 이르자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경고음의 원인을 찾지 못한 조종사들은 다급히 지상의 본부에 무전하여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러나 그동안에도 여압장치가 고장난 비행기의 고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었고, 결국 고도 8,000m에 달하게 되자 승객들은 정신을 잃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지상의 본부에서 혹시 여압장치를 확인해 봤냐고 말을 건네왔으나 조종사들마저 결국 정신을 잃고 만다. 그렇다면 승무원 안드레아스는 어떻게 혼자만 멀쩡했던 걸까? 사실 안드레아스가 이 헬리오스 522기에 탑승한 이유는 바로 당시 승무원인 여자친구와 함께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특수부대 출신이자 스쿠버 다이빙 경력자인 그는 기내에 산소가 부족해지자 직감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 모두가 쓰러진 상황에서 홀로 비상용 산소 탱크 4개를 찾아내 가까스로 의식을 유지한 것이었는데, 게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었던 그는 상업용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었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직접 조종실에 들어간 것이었다. 그러나 상업용 비행기와 대형 여객기는 엄연히 다른 기체. 그가 혼자 대형 여객기를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렇게 홀로 비행기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결국 연료가 떨어졌고 비행기는 그대로 추락하게 된다. 그러나 안드레아스는 마지막까지 비행기의 방향을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기울이려고 노력했고, 그의 마지막 노력으로 지상의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후 항공안전위원회는 사고의 1차 원인으로 정비사의 실수, 2차 원인으로 출발 전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조종사들의 실수로 확인하였고, 결국 이 사고로 인해 헬리오스 항공은 문을 닫게 된다. 얼마 뒤 한국에서도 2011년과 2015년 제주항공이 여압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하였었는데, 그러나 결국 Mayday. 제주 2216, bus right, going around. 갑자기 긴급 신호를 외치는 조종사, 그리고 갑자기 오른쪽 엔진에서 쾅! 불이 뿜어져 나오더니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한다. 어떻게든 살려내려는 조종사의 몸부림. 그리고 충돌 직전 장면을 다시 보면 조종실에서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는 조종사의 모습이 보이는데, 확대해보면 충돌하는 순간까지 팔을 뻗어 무언가를 꽉 쥐고 있다. 이것은 감속을 위한 컨트롤로 부딪히기 직전까지 컨트롤을 붙잡고 속도를 줄이려고 전력을 다했던 것인데, 그리고 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메시지, 마지막 유언에 대한 이야기부터 사랑한다는 인사까지 담겨 있었고, 이것을 끝으로 결국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사망률 99%의 대재앙. 이렇듯 항공기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역사상 최악의 사고는 어떨까? 처참하게 부딪히는 2대의 비행기. 이는 바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항공사고 1위로 꼽히는 테네리페 공항 참사다. 1977년 3월 27일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로데오스 공항에서 KLM 보잉 747과 해남 보잉 747이라는 초대형 여객기 2대가 충돌한 사고로 사망자 수만 무려 583명이라는 전세계 최다 항공사고 사망자를 낸 최악의 재난인데, 짙은 안개 속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의사소통 오류와 KLM 기장의 성급한 이륙 시도로 인해 발생한 재앙이라고.
거대한 재난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인간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스카이다이빙용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숨졌습니다. 미국에서 스카이다이버 16명이 동시에 사망해버리는 역대 최악의 사고가 발생. 이에 미국이 아예 법 자체를 바꿔버리는 계기가 되는데, 때는 1967년 8월 27일 23명의 스카이다이버들이 미국 오하이오주의 이리오 바로 옆 버크 레이크 프론트 공항에 모이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일반 비행기가 아닌 무려 폭격기에서 다이빙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 직전에 개최된 스카이다이빙 쇼에서 실제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한 B-25 폭격기가 사용되었고, 이 행사로 돈을 번 B-25 오너 겸 조종사 밥 칸스는 감사 인사 차원에서 스카이다이버들에게 이 폭격기에서 무료로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난다긴다 하는 전국의 23명의 스카이다이버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 버크 공항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그러나 B-25 폭격기는 애초에 스카이다이빙용이 아니었기에 과부하 위험으로 최대 20명까지밖에 탈 수 없었고, 이에 따라 20명 중 3명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귀가하게 된다. 그렇게 나머지 20명의 스카이다이버들은 무사히 B-25에 탑승, 다가올 운명도 모른 채 공항을 출발. 다이버들의 다이빙 사진을 촬영할 경비행기 세스나 180 또한 B-25의 뒤를 따라 함께 출발하게 된다. 스카이다이버들의 원래 계획은 고도 9,000m 버크공항 상공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는 8,800m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높은 고도였기에 기온이 무려 영하 29도에 육박하는 것을 확인한 이들은 점프 고도를 6,100m로 수정한다. 그러나 극한의 모험을 즐기던 2명은 원래대로 9,000m에서 점프하고 싶다고 고집했고, 결국 18명은 6,100m, 그리고 2명은 9,000m에서 점프하기로 결정되며 이들의 운명은 다시 한번 갈리게 된다. 그렇게 목표 점프 지점까지 고도를 계속 높여가던 B-25. 그러나 좋지 않은 기상 상황 때문에 하늘에는 두꺼운 구름이 껴있었고 주변이 잘 보이지 않자 조종사 밥 칸스는 항공교통센터에 교신하기 시작. 자신의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며 이동한다. 그러나 그 시각 항공교통센터에서는 하필이면 근무 교대가 이루어졌고, 교체된 관제사 엔젤 스미스는 B-25에게 잘못된 위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당시 B-25는 이리오 호수 위를 날고 있었고, 촬영용 경비행기 세스나 180은 바로 옆 버크공항 상공이었는데, 관제사가 실수로 세스나 180을 B-25기로 착각, B-25에게 현재 위치가 호수 위가 아닌 공항 위라고 알려져 버린 것. 그렇게 현재 위치가 점프 지점인 버크공항 상공이라고 생각한 B-25 조종사 밥 칸스는 비행기 문을 오픈, 스카이다이버들에게 점프 신호를 보낸다. 당시 두꺼운 구름 때문에 아래가 땅인지 물인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착륙 위치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안전상 스카이다이빙을 하면 안 되지만 18명의 다이버들은 조종사의 판단을 믿고 그대로 뛰어내린다. 구름층이 무려 1,800m나 될 정도로 두텁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이버들은 낙하하는 내내 자신들이 호수 위에 있다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각자 뿔뿔이 흩어져 내려오게 되었는데, 다이버 중 한 명인 로버트 코인은 구름을 뚫고 나왔을 때 바닥이 땅이 아닌 물 위라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게 된다. 그는 최대한 육지 근처로 가기 위해 일찍 낙하산을 폈고, 다른 스카이다이버들 역시 동일하게 대응한다. 그중 유일한 여성 다이버였던 26세의 패트리샤 로즈베리는 내 아이의 엄마였는데, 그녀는 이곳에 빠지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 직감하며 신에게 기도한다. 그 사이 한 명씩 물에 빠지기 시작한 스카이다이버들은 낙하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하는데, 그중 낙하산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한 로버트 코인은 헬멧을 잡고 거친 파도 속을 표류하기 시작한다. 한편 이런 상황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B-25 조종사 밥 칸스는 9,000m를 고집한 나머지 2명의 스카이다이버들을 위해 9,000m 상공으로 올라갔고, 그 사이 비행기가 운 좋게도 물이 아닌 땅 쪽으로 이동하며 아이러니하게도 2명의 스카이다이버들은 아무 문제 없이 버크공항에 착륙하게 된다. 그들은 한참 먼저 낙하였던 18명이 공항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옆에 호수에 빠져있음을 직감하였는데, 마침 호수 주변을 산책 중이던 한 교수가 저 멀리서 18개의 낙하산들이 호수에 빠지는 것을 목격, 바로 해안경비대에 신고하게 된다. 신고 즉시 수십 척의 보트가 이들을 구조하려고 출발하였고, 수색 끝에 물에 떠있는 낙하산을 발견하게 되는데, 강한 바람과 물살 때문인지 다이버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 뒤 간신히 헬멧을 잡고 표류 중이던 로버트 코인과 다른 한 명을 포함한 총 2명을 발견하여 구조하였으나 한국의 4분의 1에 달하는 거대한 이리호에서 더 이상의 인원은 결국 찾아내지 못한다.
이후 실종되었던 스카이다이버들이 하나둘씩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지 9일째인 9월 4일 16번째 시신 인양을 마지막으로 이 비극적인 사건은 마무리되게 된다. 인수인계 후 잘못된 위치를 제공한 관제사, 그리고 착륙 위치가 보이지 않음에도 점프 지시를 내린 B-25 조종사와 그의 말만 믿고 점프를 뛴 스카이다이버들. 그렇게 얽히고 얽힌 이 피해 역사 위에 미국 스카이다이빙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다. 거대한 재난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인간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도 빛은 존재하는 법. 이 처참한 재난 속에도 우리의 목숨을 구할 희망의 생존법들은 존재하였으니 비행기 사고 생존법은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내 감압. 이는 기내 압력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본 것처럼 이렇게 산소 마스크가 좌석 위 선반에서 자동으로 내려온다. 문제는 이 산소 마스크를 단 20초 이내에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건데, 감압 현상이 발생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무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즉 어리둥절 상황 판단하다가 순식간에 15초, 20초가 경과, 그대로 의식을 잃고 산소 부족으로 사망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 즉시 10초 안에 산소 마스크를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산소 마스크는 앞으로 잡아당겨 코와 입을 완전히 덮은 뒤 끈을 조절해서 빈틈없게 착용해야 한다. 특히 아이랑 같이 있는 경우에도 어른이 정신을 잃으면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아이를 챙기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기내 감압에서 벗어났다면 항공기가 땅에 충돌할 충격에 대비하여 이렇게 머리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고 비행기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꼭 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비행기가 땅에 멈춘 다음부터가 진짜인데, 바로 충돌과 동시에 발생하는 화재 때문. 이때 탈출 골든타임은 딱 90초로 보통 90초가 지나면 기내가 불길에 휩싸여 버린다.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여객기에 불이 붙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기내로도 연기가 차기 시작하는데, 다행히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승객들은 신속하게 차례로 탈출하였지만 379명 전원이 탈출하자마자 비행기는 곧바로 화염에 휩싸여 불타버렸다. 전문가에 따르면 승객 모두가 짐을 포기하고 신속하게 탈출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하는데, 만약 여기서 짐 챙긴다고 한 명당 10초씩만 소모했어도 300명이면 3000초, 즉 무려 50분이 지나가 버리기에 이미 모두가 불길에 휩싸였을 것이라는 거다. 그러므로 육지의 비상 착륙 즉시 짐을 모두 포기하고 손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신속하게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요즘 화재 뉴스가 많이 보이길래 혹시 몰라 요즘 주머니에 이런 일회용 연기 방지 마스크를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확실히 이런 긴급 상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제품 띄워뒀으니 혹시 필요한 사람은 참고하고. 다음으로는 항공기가 육지가 아닌 바다에 착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비행기가 바다에 충돌하는 경우 기내에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좌석 밑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신속하게 탈출해야 한다. 이때 자리에서 구명조끼를 먼저 부풀려 버리면 이동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입수 직전 비상구에서 부풀려야 한다고. 그리고 바다로 들어간 뒤에는 비행기와 함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빠르게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게 핵심 포인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률은 극히 드물지만 하늘 한복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진 역시 실제로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우연히 사진에 찍힌 것으로 정말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다. 하늘에서 떨어질 경우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죽음 확정이기 때문에 최후의 기적을 위한 몸부림이라도 쳐보는 게 맞는데, 실제로 수천 미터 하늘 한가운데서 항공기가 폭발하여 추락한 승무원이 나뭇가지와 눈 쪽으로 떨어져 살아남은 경우도 있는데, 보통 높은 곳에서 추락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물 쪽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오판으로 어차피 이 높이에서 물에 떨어지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에 숲이나 눈처럼 최대한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은 쪽으로 떨어져야 생존 확률을 0.01%라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자면, 먼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감압 현상의 경우 산소 마스크가 나오는데, 이것을 반드시 20초 내에 빠르게 써야 산소 부족으로 사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아닌 어른이 먼저 써야 아이를 챙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비행기가 땅에 충돌할 경우 화재가 발생하게 되므로 짐은 포기하고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뒤
90초 내에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다음으로 비행기가 바다에 착륙하는 경우 먼저 구명조끼를 입고 비상구 앞에서 구명조끼를 부풀린 뒤 탈출하고, 탈출한 뒤에는 비행기와 함께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헤엄쳐서 비행기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떨어질 경우 눈이나 숲 등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떨어져야 생존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 확률은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치명적이라는 항공기 사고. 사실 일반적인 항공기 사고의 사망률은 약 95%, 치명적인 사고는 약 50%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다. 비행기 사고가 대부분 사망이라는 인식이 강한 이유는 사고 자체가 워낙 드물게 일어나지만 발생하면 대규모 사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 즉, 통계적으로는 생존율이 높다고 하지만 뉴스에 보도되는 대형 사고는 대부분 수백 명이 몰살하는 사건이어서 사람들 기억 속에는 한 번 추락하면 끝이라는 공포가 남는다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비행기 타도록 하고, 그래도 만약에 발생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비행기 탈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꼭 알려주길 바란다. 그럼 아디오스. Ya empezando a llegar los primeros reactores F-86 Sabre, North American ya de caza bombardeo.